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 보시죠. 자, 오늘 들어갈 내용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도시와 다국적 기업. 자, 일단 조금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좀 이제 강의가 길어지면 이렇게 두 개로 좀 분할을 해서 좀 찍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뭐가 이렇게 연결된 게 많죠. 네, 뭐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의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꼭 감안하셔서 잘 들어주시길, 집중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부터 잘 좀 봐주셔야 돼요.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도시와 다국적 기업. 왜 그러느냐? 자, 아직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모르더라도 보셔요. 지역화, 세계도시, 다국적 기업. 자, 이게 다 뭐랑 관련이냐면 원인이 얘예요, 얘. 세계화. 세계화 때문에 지역화. 세계화 때문에 세계도시. 세계화 때문에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원인이 바로 뭐다? 세계화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세계화가 뭔지 제대로 알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내용 보시죠. 자, 세계화입니다. 의미부터 잡아볼까요? 자, 국제적인 상호 의존성 뿅뿅으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다. 자, 세계가 하나로 통합. 자, 통합된다는 소리는 결국에 교류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답도 국제적인 상호 의존성 증가입니다. 상호 의존 알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죠.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 게 증가했기 때문에, 자, 증가했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로 어떻게 되는 현상? 통합되는 현상이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원인을 잠깐 보시면, 자, 왜 이렇게 통합과 교류가 증가됐을까? 아무래도 교류를 잘 시켜줄 어떤 무언가가 발생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교통과 통신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자, 여기 보시면은 둘 다 통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통이 뭐죠? 통하는 거죠. 뭐가 통해야 교류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세계화를 만드는 그 가장 궁극의 원인이 바로 뭐냐? 교통과 통신의 발달. 좋습니다. 자, 그럼 그것 때문에 나타난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자, 이겁니다. 자, 근데 잠깐만요. 이 영향은 세계화에 따른 전반적인 영향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화 때문에 지역화, 세계화 때문에 세계도시, 세계화 때문에 다국적 기업. 자, 그것도 영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전반적인 영향입니다. 자, 일단 국경의 의미, 서로 교류가 증가합니다. 아주 친구 같죠? 그렇죠. 따라서 국경이 설립되게 되면은 뭐가 구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분의 의미가 당연히 강화는 아니겠죠. 약화된다. 자,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학교 시험 문제, 뭐 세계화에 따라서 국경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국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구분되는 의미,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경지적 측면으로 본다면, 좋아요. 국경의 의미가 약화됐다면 그 경지적 측면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자유무역 증대하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우리 그러한 체제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WTO 체제. 뭔 TO? WTO. 자, WTO의 원래 이름은요, 여러분, 세계무역기구예요. 세계무역기구로서 주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 세계무역기구가 요구하는 그 목적은 바로 자유무역입니다. 관세를 철폐하든가 여러 가지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유무역 증대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영향으로 당연히 세계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세계 단일 시장이 구축됩니다. 이제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거기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젠 내 방에 앉아서, 내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만 된다면 이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물건이든 거의 웬만한 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단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크로드,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실크를 구하려면, 그렇죠? 중세시대 막 이럴 때, 그렇죠? 실크를 구하려면 진짜 중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중국까지 가서 그 험난한 백길을 뚫고 가서 목숨을 달린 그 여행을 하면서 실크를 사왔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무역의 증가로 내 방에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죠. 자, 그만큼 꼭 우리 동네에서 물건을 사듯 다른 나라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세계 단일 시장이 구축된 것도 바로 세계화의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측면입니다. 자, 문화적 측면. 아무래도 교류가 증가했으니까 문화적 교류도 증가되겠죠. 그것 때문에, 자, 뿅뿅뿅인, 자, 문화 경관이 확산된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은요. 자, 동질적인 문화 경관이 확산된다. 자, 물론 세계가 되면서 문화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양한 세계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선생님,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원래 빛이 세면 그림자도 진해지는 법이듯이 문화적 다양성이 또 증가한 것만큼 독특하게도 문화의 동질성도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갔으면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나라 특성도 보이지만 또 이제 그 나라 수도나 또 중심지에 가면은 어딜 가나 맥도날드라든가 코카콜라 광고판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건 어느 세계를 가도 다 그런 비슷한 광고를 볼 수가 있는 거. 이것도 바로 세계화에 따른 동질적인 문화 경관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다음 내용은 지역화입니다. 자, 지역화를 해서 뭔가 지역적인 것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의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특정 지역의 생활 양식이나 상품 등, 자, 지역적 특성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다. 자, 보셔요. 특정 지역의 생활 양식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 그러니까 특정 지역 사람만 누리고 또는 특정 지역만 사람만이 알고 있던 어떤 양식들이 이젠 세계화가 됐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실게요. 자, 보령의 머드 축제. 자, 일단 보령에 가면 갯벌이 있죠. 그 갯벌이 바로 이제 진흥, 바로 머드가 되겠는데 이 보령 갯벌의 어떤 효과와 효능, 일단 보령 사람이 알았겠죠. 보령 지역 사람이 알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입소문을 타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졌고 이제 그것이 인터넷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 이제 보령 머드 축제할 때 보령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인의 축제가 됐죠. 되게 유명한 머드 축제, 바로 보령.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 보령의 어떤 생활 양식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우리 이것을 지역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명칭이 왠지 세계적이지 않고 그 지역만 머물 것 같아서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지역화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화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원인입니다. 자, 지역적 특징이 나왔죠. 세계화에 따라서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디가요? 지역적 특성이. 됐습니까? 지역적 특성이 성장했다. 왜요? 세계화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세계화와 지역화는 최근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례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보령 머드 축제. 그렇죠? 또 우리가 시계 하면 또 어느 지역이 유명합니까? 스위스죠. 스위스 시계.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 되게 아름답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얀 벽에 이렇게 하늘 색깔 지붕이 있고 넓은 지중해 바다가 다 있으면서 그렇죠? 바로 그런 동네. 되게 예쁘죠. 그러니까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에는 그리스 산토리니 사람만 살았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사람이 가서 이쪽을 관람하고 구경을 하고 있죠. 아, 역시 지역의 특성이 세계화가 됐구나.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명칭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장소 마케팅. 장소 마케팅. 문소, 장소, 몬팅, 마케팅. 그 다음 두 번째, 지리적 표시제. 자, 지리적 문제, 표시제. 지리적. 그 지역을 표시해 주는 거죠. 뭐 제주, 감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라고 얘기하고요. 자, 학교 시험 문제에선 단답형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읊어볼까요?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이게 지역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빨리 보시죠. 자, 이제 세계화의 또 다른 역량, 바로 세계도시입니다. 무슨 도시? 세계도시. 자, 의미.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가 세계도시일까요?
자, 일단 역시 사례부터 보시겠죠. 자, 미국 경제금융의 중심지. 요거 유엔 본부 위치 보이시죠? 요거는 따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뉴욕에 있습니다. 은근히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유엔 어디 있다? 뉴욕. 됐습니까? 유엔 뉴욕에 있습니다. 국제연합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문화 패션 중심지. 그래서 세계 굉장히 유명한 패션쇼 같은 거 많이 개최하죠. 그리고 그 해에 개최했던 패션쇼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컬러가 그 해에 또 유행을 선도하죠. 패션의 중심이 맞구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계 도시는요,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지? 중심지. 됐습니까? 자, 등장 배경 보실게요. 역시 나왔네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됐죠? 교통통신 발달로 아까 무슨 화? 세계화. 역시 세계화에 따른 경제활동에 바로 나왔네요. 세계화. 그 다음에 자유무역 확대. 아까 WTO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성장이 바로 이런 세계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도시 생각보다 시험 문제 디테일하게 그리고 지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보실게요. 자, 특징 가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중심지. 자, 보통은요, 이 세계 도시는 세계 경제 중심지의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뉴욕 같은 경우.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 회계, 법률, 광고 등 서비스 발달 및 발달하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금융입니다. 회계입니다. 법률입니다. 광고입니다. 주로 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거, 거기다 광고까지. 자, 이런 서비스는 우리 일반 개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죠. 그쵸? 이런 서비스는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그쵸? 기업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생산자 서비스. 자, 은근 잘 나옵니다. 무슨 서비스요? 생산자 서비스. 됐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숙박 들어봤죠. 그 다음 음식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서비스업이라 얘기하거든요. 숙박이나 음식 같은 경우는 소비자 서비스,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융, 회계, 법률, 광고 같은 경우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상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에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발달하느냐?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 자, 다국적 기업은 조금 있다가 편을 달리해서 다시 정리할 거니까는요. 일단 알아만 두세요. 자, 그래서 세계 도시, 세계 경제 중심지로서 생산자, 기업 대상 서비스가 발달돼 있고요. 다국적 기업이 발달돼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계 공간의 중심지로서 국제 정치, 교통, 통신의 중심지로 각종 국제기구 입지. 아까 시험 문제 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UN 국제기구죠. 어디 있다? 뉴욕에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세계 경제와 공간의 중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집중이 될 겁니다. 누가? 인구가. 그 다음에 또 사람만 집중되는 게 아니죠.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에 뭐가 모인다? 그렇죠. 바로 돈이 모입니다. 자본이 집중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세계 도시는요, 이런 거 생산자 서비스, 솔직히 금융회계, 되게 어렵거든요. 돈 관련 법이라든가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얼마나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무래도 고급 인구가, 노동력이 모이겠죠. 자, 그래서요, 이런 중심지의 특징, 세계도시 특징은요, 인구가 집중돼 있고 자본이 집중돼 있으며 그다음에 고급 노동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지도로서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계 도시도요, 종류가 있어요. 최상위 세계 도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위 세계 도시, 그 다음에 하위 세계 도시. 자, 쭉 보이시면 이거 다 외우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시험 문제 유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이 시험 문제에서 요 글씨가 사라지고 A, B, 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A와 C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또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결국에 최상위 세계 도시와 하위 세계 도시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일단은요, 최상위 세계 도시 많지 않거든요. 자, 거기만 한번 잠깐 볼까요? 일단 최상위 세계 도시는요, 보시면 여기 런던이 있습니다. 런던. 자, 그 다음에, 애석하게 서울 아닙니다. 서울은 지금 보니까는 하위네요. 그쵸, 씁쓸합니다. 예. 자, 여기 도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뉴욕이 있습니다. 지금 체크된 세 군데 보이십니까? 자, 이 세 군데가 바로 최상위 세계 도시고요. 나머지 베를린, 빈, 밀라노, 그 다음에 뭐 서울, 홍콩, 방콕, 뭄바이, 마닐라, 샌프란, 토론토, 휴스턴, 멕시코, 마이애미, 카라카스. 와, 이게 다 하위 세계 도시네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바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A와 C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고 따라하십시오. 갑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에 최상위 세계 도시, 최상 위만 써볼게요. 그 다음에 하위 세계 도시, 하위만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일 먼저, 자, 거리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리. 자, 보시면은요, 최상위 세계 도시는 거리가, 와, 멀죠? 막 이 정도 합니다, 거리가. 맞습니까? 근데 하위 세계 도시는 거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래요. 요게 하위 세계 도시 거리입니다. 따라서 거리, 최상위, 멀다. 요렇게. 하위, 가깝다. 또는 짧다라 쓸까요, 여러분? 멀다, 가깝다 씁시다. 네. 가끔씩 이 앞에서 혼자 설명하고 있으면 이 단어 선택에 좀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 개수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딱 보셔도 아시겠죠. 최상위 세계 도시는 지금 이 지도상으로 본다면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위 세계 도시는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따라서 최상위 세계 도시 수, 적다. 하위 세계 도시 많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입니다. 기능. 자, 이 정도 했으면 벌써 약간 냄새 나지 않습니까? 뭐랑 뭐를 비교하면 가장 쉬운 사례가 될 수 있냐면 백화점하고 편의점 비교하시면 느낌이 빡 오실 겁니다. 백화점. 백화점끼리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편의점끼리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숫자도 백화점 수는 적죠. 하지만 편의점 수는 많습니다. 비슷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백화점 기능 많죠? 역시 최상위 세계 도시도 기능은 많습니다. 많다. 자, 편의점은 그에 비해서 맞죠? 기능이 조금 적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위 세계 도시도 최상위 세계 도시에 비하면 기능이 적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영향력. 영향력이죠. 자, 최상위 세계 도시로 가면 갈수록 영향력이 크다. 근데 하위로 갈수록 영향력은 작아진다. 됐습니까? 요 표. 자, 우리 학교가 좀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온다 하면은요, 이 세 개 도시 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는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갑니다. 자, 이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다국적 기업이죠. 됐나요? 쓰셨나요? 오케이, 지울게요, 그러면. 자, 다국적 기업.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역량이라는 거.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고요. 자, 끝까지 힘내 봅시다. 자, 의미입니다. 회사나 공장 등이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으며 국제적 규모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와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맥도날드, 그렇죠? 뭐 나이키, 코카콜라. 자, 우리나라도 많죠. 삼성, 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 다 원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기업이 한 나라 안에 머물면 됐지? 왜 이렇게 2개 이상 국가에 걸쳐서 기업을 설치했을까요? 자, 여러분, 기업을 만든 목적은 뭐죠? 기업 만든 목적? 자선 활동을 위해서? 아니죠. 바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분명히 공간적으로 분업을 한 다국적 기업은요, 분명히 그냥 분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윤 추구와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목적은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 공간적 분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뭘로 입지를 분산시키는 거죠? 기능별. 그렇죠. 기능별로 입지를 분산시킨다. 자, 입지 분산입니다. 나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름이 공간적 분업. 이유는 뭐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막바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세 가지. 이거는 뭐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구분해 볼까요?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국가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다국적 기업이요. 자, 갈게요. 자, 본사, 본부죠. 헤드쿼터. 자, 경영 및 기획, 그 다음에 관리.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잡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본 및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계획을 잡고 실행을 옮겨야 되니까. 맞죠? 따라서 고급 인력 확보. 자, 그래서 어디에 입지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어디에 입지할 건데요? 바로 당연히 대도시겠죠. 왜? 대도시로 가야지 자본도 고급 인력도 많아지니까. 자, 하긴 뭐 우리 지금 뭐 유튜브 기반이니까 그렇죠? 특정 회사 언급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자, 우리 현대자동차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안에서 중심지에 있네. 대도시 맞죠? 그 다음에 그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본국에 대도시에 입지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는 바로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본국의 중심지, 대도시에 입지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구소입니다. 자, 연구소는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를 본다면 기술 및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도 기술력 많이 좋아지고 디자인 많이 예뻐졌습니다. 하지만 또 자동차 강국이 있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요. 그렇죠? 뭐 벤츠, 아우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독일에 가면은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인력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소는요, 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역시 고급 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대학 및 연구시설이 밀집된 주로 선진국. 자, 선진국에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현대자동차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자, 본사는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 있지만 또 연구소는 독일에 나가 있어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또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센터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 공장입니다. 자, 생산 공장은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는 특별한 기술과 어떤 특별한 뭐 디자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계획된 것을 조립만 잘 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생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고급 노동력보다는 단순 업무에 특화된 저렴한 노동력. 끼 풍부한 곳, 됐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주로 개발도상국이 되겠죠. 개발도상국. 자,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본사는 본국의 대도시, 연구소는 선진국, 그 다음에 생산공장은 개발도상국. 됐니? 자, 근데요, 중요한 것은 자, 그럼 생산공장은 무조건 개발도상국일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 주로란 말이 붙었죠? 그렇죠? 반드시가 아니라 주로입니다. 그래서 그럼 생산공장이 선진국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왜죠? 어떤 목적으로 입지할 것인가? 자, 그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겠죠? 자, 바로 이겁니다.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요. 플러스 시장 확대. 다시 한번 무역 장벽 극복 및 시장 확대 목적으로 생산 공장이 선진국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를 보신다면요, 예를 들면 LG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LG 우리나라 거죠. 자, 배터리 공장, 요즘 배터리 정말 수요 많죠? 그 공장 어디다 세웠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세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요즘 전기 자동차 뜨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배터리를 만든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운송비도 붙고 가격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미국은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세금을 붙입니다. 그럼 배터리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 대충 아시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LG 배터리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나 비싸면 안 팔리겠죠. 그러면 아예 공장을 미국에 세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아니라 자체 자국 내 생산이 되니까는 뭐가 안 붙을까요? 관세가 안 붙겠죠. 그럼 가격을 뭐 할 수 있다?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그러면 품질 좋은 배터리를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LG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 공장 주로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입지는 하나 무역 장벽 극복 및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어디에 선진국에 입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국적 기업이 발달하면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자, 여기서도 두 개로 나눠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을 갖고 있는 본국. 두 번째,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국.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을 갖고 있는 본국과 그 다국적 기업을 받아들인 나라. 됐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보이시지요? 자, 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장점 뭘까요? 그렇죠. 바로 나왔죠. 외화 획득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LG가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세웠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니 외화 획득이 되겠죠. 그 돈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겠네요. 이익 발생. 맞습니다. 근데 자,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단점도 존재합니다. 뭘까요? 자, 우리나라에 만약 공장을 세웠으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공장이 미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자꾸 해버린다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장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안에 기업이나 공장이 어떻게 될까요? 텅 비어버리겠죠? 그렇죠. 우리 그것을 산업 공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산업 무슨 현상? 공동화 현상. 자, 여기서 이 공짜가 뭐냐면 빌공짜예요. 빌공짜. 우리가 배고플 때 공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대부분 사례가 먹는 걸로 좀 많이 사례를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산업 공동화 현상. 그쵸? 이 동자가 이게 또 동네 동자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텅 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시설이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텅 비었다. 그게 산업 공동화 현상. 결국에 실업률이 증가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다국적 기업 본국의 장점과 단점 비교 분석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국입니다. 자, 그 기업을 받아들인 나라. 장점은 반대가 됐죠. 이 공장이 다 일로 갔으니까 여기는 일자리가 증가했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 증가했으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겠죠. 왜? 소득이 늘어나는 주민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만큼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아름아름 우리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바로 이런 기술 및 경영 기법을 뭐 할 수 있다?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 소중한 어떤 정보나 어떤 기술은 이전 안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또 아름아름 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및 경영 기법을 습득해서 그 나라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단점으로는요. 선진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된다. 만약에 LG가 그 공장을 폐쇄하거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LG 배터리 공장이 있는 그 미국의 어떤 동네는 아마 파산 지경에 이르를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그 미국 자동차 회사인 쉐보레가 우리나라 군산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산에 있던 쉐보레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산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됐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단점이죠. 선진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규모 기업의 성장이 저해됩니다. 아까 이제 배터리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LG 배터리 공장이 거기서 활성화가 된다면 미국에도 배터리 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공장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LG만큼의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그 공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규모 기업, 아무래도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은 발전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배울 내용 굉장히 많았죠?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좀 끊어드리고 이렇게 좀 수업을 나가고 싶었는데 이게 끊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도시와 다국적 기업. 이게 다 세계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데가 없었습니다. 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자,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